안녕하세요. 출퇴근길에 항상 사연을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소소히 위로를 얻다가 오늘은 저도 제 인생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 제겐 정말 큰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응원과 위로의 댓글을 받고 싶어 한자 한자 적게 되었네요. 우린 보통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팔자가 꼬였다고 하죠.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제가 팔자가 꼬여도 더럽게 꼬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팔자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어렸을 적부터 저희 집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크레인 사고로 진작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도우미 일을 하시며 저희 삼남매를 길러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주 배를 골았고 어머니께서는 통적히 먹지 못하는 저희에게 늘 죄인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오실 시간에 갑자기 어디선가 통닭 냄새가 나는 거였어요. 어머니의 인기척을 느낀 우리 삼남매는 한달음에 달려나갔어요. 엄마, 오늘 왜 이리 늦게 왔어? 이 앞 삼거리에서 우리 강아지들 먹이려고 이걸 사서 걸어오다 보니 서둘러 걸어온다는 게 아이고 조금 늦었네. 어머니의 손에 들인 검은 봉지 안엔 정말 노란 통닭이 들어있었어요. 저흰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얘들아, 배고프지? 얼른 우리 먹자.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저희 삼남매는 통닭 앞으로 몰려들었고 이내 배 안에 거지가 든 것처럼 먹어댔습니다. 그리고 어머닌 저희가 치킨을 다 먹을 때까지 한 조각도 입에 대지 않으시다 통닭이 다 사라지자 조심스레 저희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일 우리 이사 갈 거야. 그러니 일어나자마자 짐 꾸려야 된다. 우영이 넌 엄마가 바쁠 수 있으니까 동생들 짐 잘 챙겨줘야 하고. 네? 갑자기 이사로? 엄마가 아는 문 통해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게 됐어. 주인 아주머니랑 지내야 해서 불편하긴 하겠지만 거기 가면 그래도 너희들 밥 굶거나 할 일도 없을 거고 도시락도 엄마가 챙겨줄 수 있어. 맛있는 통닭을 사주시고 갑자기 집을 떠나야 한다고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당황스러웠고 동생들도 역시 내키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웃으시며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얼떨결에 우리 삼남매는 그렇게 어머니 손을 잡고 어느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곳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아주 커다랗고 값비싸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2층 집에 잔디가 깔려있는 정원, 분수대, 집을 지키는 커다란 개까지 어느 잡지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집이었던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오드리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쳐다보니 집만큼이나 요란스럽게 치장한 아줌마가 서 있었어요. 얘들아, 인사드려야지. 주인집 아주머니셔. 어머니는 황급히 저희들 고개를 그쪽으로 숙이게 하셨고 아줌마는 구둣곱 소리를 내며 천천히 다가와 저희를 위아래로 한번 훑으셨어요. 소란 피우지 말아라. 여기 너희들 엄마가 일하는 곳이니까. 알겠니? 주인 아줌마의 첫인상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꼭 동화 속 마녀처럼 눈꼬리가 올라간 게 욕심 많고 사나워 보였지요. 아줌마는 따라오라며 먼저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곧이어 아줌마를 따라 들어간 집 안은 생전 못 보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것들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지하 단칸방 같은 곳이 집이라고 알고 지냈던 저도 제 동생들도 모두 입이 떡 벌어졌지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 아줌마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손으로 가리키더니 자신이 먼저 그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순간 괴물이 나올 것처럼 어두운 공간이 보이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저와 동생들 손으로 꼭 잡으셨고 저희가 내려간 그곳은 바로 먼지가 켜켜이 쌓여있는
지하실이었지요. 바로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살 집이었어요. 지하실에서 풍겨오는 냄새는 서늘하고 쾌쾌했고 아직 치우지 못한 온갖 잡동사니들부터 창틀을 기어다니는 이상한 벌레들까지 너무 열악해 얼른 벗어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치우고 살아야 한다. 벌레 생기면 곤란하니까. 주인 아줌마는 그 말만 남기고 떠났고 동생 미영이가 어머니께 여기서 살기 싫다 떼를 썼지만 어머니는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을 애써 삼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1년만, 딱 1년만 여기서 일해서 돈 많이 벌면 그때 나가자.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이 생활이 왠지 모르게 1년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걸요. 그리고 어린 나이였지만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고 갈 데 없어진 우리들, 이런 데서라도 키워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을요. 하지만 그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생각 이상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주인 아줌마는 따뜻함이라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저희들을 향해 지하방 아이들이라고 불렀고 저희들이 자기 집 아들들과 어울리는 걸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 어머니 말씀대로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미영이가 중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갑자기 펑펑 울며 제게 달려왔어요. 오빠, 오빠. 무슨 일이야? 미영이 너 왜 울어? 그러자 미영이는 말을 하지 못하고 손바닥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손바닥은 누구에게 맞은 것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요. 이게 뭐야? 누가 그랬어? 아줌마가 나 때렸어. 내가 석재 공부 방해한다고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저로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석재는 이 집 둘째 아들이었는데 석재와 마주칠 일이 별로 없을 미영이가 갑자기 석재의 공부를 방해했다는 것도,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맞았다는 것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석재와 미영이는 제가 모르는 사이 중학교 시절부터 서로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 등 좋아하는 사이였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머니가 정원에서 둘이 몰래 끌어안고 있는 걸 보고서는 미영이만 불러 손바닥까지 때리며 호되게 혼을 낸 거였지요. 아줌마가 나보고 신분 낮은 게 어디서 석재한테 들이대냐고. 나 같은 천한 거랑 석재는 엮여서는 안 된대. 오빠, 우리가 천한 사람들이야? 저는 순간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몇 년간 같이 산 아이한테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정말 인간 이하라고 볼 수밖에 없었지요. 특히 제가 사랑하는 동생한테 상처를 준 건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줌마, 저희 엄마가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저희가 아줌마의 노비나 하인이 아니에요. 왜 제 동생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줌마가 대체 뭐라고요? 뭐야? 얘, 물도 윗물 아랫물이 있어? 어디 너 물걸렁 봐야지. 그럼 미영이랑 석재가 하단키나 하니? 네 동생이 주제를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단단히 교육시켜준 거다. 분수를 알게 해줬으면 고마워해야지. 어린 게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윗물 아랫물이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아줌마, 그 망나니 같은 자식보다야 제 동생이 훨씬 나아요. 뭐야, 망나니? 너 지금 어디서 망나니래? 누구 보고 망나니래? 주인 아줌마가 끝까지 신분을 앞세우며 저희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자 그동안 이 아줌마가 우리를 업신여겼던 서름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저는 씩씩거리며 할 말을 퍼부었고 상황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때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와 울며 불며 저를 말리셨습니다. 얼른 사과시키세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지금 저기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데. 난 저 꼴 못 보겠으니까 나가고 싶지 않으면은 당장 사과시키라고요. 저는 사과 안 해요. 제가 왜 사과해요? 잘못을 해야 사과를 하죠.
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아줌마 자식이 대학 낙방하고 돈만 쓰고 다니는 망나니인 거 돕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뭐가 틀리다고요? 뭐야, 너 나가. 아줌마, 당장 짐 싸들고 자식 데리고 나가라고. 그리고 돈 갚아서 붙여. 안 붙이면 캉빵 갈 줄 알아. 지금 돈 갖다가 또 협박하는 거예요. 아줌마 아들이나 아줌마나 똑같네요. 우영이 너 그만 못해. 결국 어머니는 제게 버럭 소리까지 지르셨고 당장 저보고 사과하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전 이 상황이 너무나 비참해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고요. 그날 밤 어머니는 조금만 참으라고 이제 곧 나갈 수 있다는 말로 절 달래셨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전 마음이 상해서 어머니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고 그저 우리 가족이 얼른 나갈 날만 이 감옥 같은 지하방을 탈출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너무도 가혹한 폭풍이 저희 가족에게 불어닥치고 말았어요. 그날은 바로 주인집 큰아들이 어느 장관집 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주인집에서 상견례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원을 정리하고 있었고 주인 아줌마는 장관님 앞에 자기 집을 누추하게 보일 수 없다며 도우미 이모들을 닥달하고 있었어요. 그 전날 새벽까지 일하느라 감기에 걸렸던 어머니 역시 주방 한 구석에서 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터져나오는 거였어요. 달려가 보니 주인 아주머니와 아저씨께서 격양된 목소리로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 대체 어떻게 물건과 일을 했길래 그게 없어져? 내가 그런 걸 함부로 다룰 사람이에요. 분명 아까 여기 식탁 위에 두었다니까. 손수건에 싸서. 아유, 당신은 정말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군. 뭐라고요? 아니 이게 내 잘못이에요?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싸우고 있는 건 반지 때문이었어요. 상견례를 1시간 앞두고 예비 며느리에게 미리 주겠다고 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진 것이었죠. 주인 아주머니는 반지가 없어진 걸 알고 집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들들 볶아 반지를 찾아내게 했지만 온 집안을 뒤져도 반지가 나오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아저씨가 발견한 상황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아주머니를 탓하셨고 아주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우물쭈물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시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인 아줌마 눈빛이 가만히 계시던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잠깐만, 아줌마 아까 부엌에 있었죠? 예? 맞지? 네, 전어를 부치러. 맞네. 자, 지금부터 여기 부엌에 출입한 사람 나와봐요. 다 아무도 없네. 당신이 관리 못했으면서 생사람 잡을 때야. 장관님 올 시간 다 되었는데. 아니에요. 훔치다니요. 제가 어떻게 사모님 사장님 물건에 손을 대겠어요. 저를 그렇게밖에 안 보셨나요?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이 집에서 일한 게 몇 년인데. 주인 아주머니는 어머니가 부엌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콩밥 먹게 해줄 거라고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식탁 누구도 오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오늘 여기에 들락거린 사람들이 좋게 30명은 된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반지 훔치는 거 아주머니가 보셨어요? 봤냐고. 참 자식 하나 잘 낳았네. 이런 상황에서 너 주인 어른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말이야. 싹싹 빌지는 못할 망정. 처지가 불쌍해 커져줬더니 거지 새끼들을 내가 잘못되었지. 어디서 이런 도둑년까지 들여서 빨리 반지 안 내놔. 뭐 애들 빨리 저 아줌마 팔다리 붙잡아. 반지 몸 어딘가에 분명 숨겼을 거야. 찾아내라고. 주인 아줌마의 외침에 도우미 이모들이 어쩔 수 없이 주춤주춤 어머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주인 아줌마는 급기야 자신이 찾는다며 가뜩이나 감기에 걸려 몸이 안 좋으신 어머니를 뒤로 밀어뜨리고 직접 어머니 몸에 손을 갖다 대었어요. 저는 바로 뛰쳐나가려고 했지만
일하시는 아저씨들 손길에 붙잡혀 어머니에게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때였어요. 당신 그만 못해? 주인 아저씨의 고함 소리에 아줌마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아저씨의 얼굴은 푸르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정원에서 기겁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분들은 바로 상견례를 하러 온 장간집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 아줌마는 사돈 댁을 보자마자 얼굴이 확 붉어져서 어쩔 줄 모르고 남편을 바라보다가 그만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렇게 그날 상견례는 망쳐졌고 저희 식구들은 당연한 수순처럼 길가로 쫓겨났습니다. 당신들 다신 내 집에 얼씬도 하지마. 알겠어. 주인 아줌마는 마지막까지 저희들 때문에 자신의 꼴이 우습게 되었다며 쓰레기를 우리 가는 길에 뿌려대었어요. 어머니와 두 여동생은 서로 쓰레기를 털어주고 정처 없이 빗길을 걸었지만 모두가 다 너무 상처를 받은 나머지 그 어느 누구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후 저는 그날 밤 우리가 잠든 줄 알고 여관 구석에서 숨지게 우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지요. 다신 죽어도 가난해지지 않겠다고. 그 누구도 우리 어머니 동생들을 그 누구 앞에서도 초라해지지 않게 하겠다고. 내가 그리 만들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노가다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술 한잔에 기대어 잠들어야 할 만큼 안 아픈 곳이 없었지만 한 푼이라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힘든 줄 모르고 그냥 미친 것처럼 일만 하고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제가 하나 더 결심한 건 바로 공부였습니다. 들은 거 별로 없는 깡통 같은 머리였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대학에 다니며 공부를 하고 또 하였고 학기를 끝마칠 때쯤 어느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건물 설계 사무소에 들어갔지요. 그 당시엔 도면을 그리는 일을 직접 손으로 하곤 하였는데 제 손이 유달리 꼼꼼했던지라 대표님은 그걸 능력이라 생각하셨고 특히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성실함을 기특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표님은 제게 하나라도 일을 더 알려주려 하셨고 나중에 제가 사무소를 차릴 때도 조건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제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려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할 만큼 은인 같은 분이셨지요. 그렇게 전 대표님의 도움으로 첫 사무소를 차렸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휴일이란 꿈도 못 꾸었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어진 일을 완수하기 위해 늘 전쟁터에 있는 사람처럼 일을 해댔지요. 그리고 돈을 벌면서부터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 시작했고요. 어머님은 제가 일만 하며 사느라 여자를 데려오지 못하고 매일 일에 찌들어 혈압이 냄새를 풀풀 풍기며 사는 걸 보실 때마다 한숨을 푹 쉬며 이젠 좀 쉬라고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쉬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여자를 만나도 일할 시간을 포기하는 게 아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제 마음에 드는 괜찮은 여자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으로 들어온 여자였는데 일을 할 때의 태도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인성도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회사 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저 역시 내심 그 직원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여기는 일을 하는 회사이고 전 대표였기에 쉽게 그 직원에게 다가갈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 직원이 제게 먼저 묻는 거였어요. 대표님, 저한테 뮤지컬 티켓 남아있는데 혹시 보러 가실 분 있으시면 드릴까요? 뮤지컬 티켓이 생겼다는 그 말에 저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좀 말을 내뱉고 말았어요. 지훈 씨, 저기 저 같이 갈 사람 없는데 같이 갈래요?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조차 놀라 황급히 말을 번복했습니다. 아니요, 다 같이요. 우리 직원들 다 같이 한번 보러 가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을 들킨 건지 지원 씨는 저를 보고 웃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요, 티켓이 2장이라 둘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주말 어떠세요? 저도 모르게 티를 꽤 많이 내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지연이는 이미 제가 자기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마음이 있었으면서도 말하지 않고 계속 소지움 타는 그런 저의 모습이 신중해 보여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날 뮤지컬을 보고 나서도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자연스레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연애를 하면 서로 만나고 둘만의 시간도 필요한 법인데 저는 그러진 못했어요. 처음엔 지연이도 몇 번 데이트를 하자고 도르다가도 제가 바쁘다는 걸 알고는 다음에 보자며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연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즈음 갑자기 일이 쏟아지듯 몰리기 시작했고 대표였던 저는 기계처럼 일에만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이도 그런 저의 사정을 알기에 더 이상 데이트하자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고요. 하지만 지연이의 표정은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지연이에게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처한 회사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위해선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했고 옛날처럼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은 후 지연이와 결혼 문제를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제게 문자로 더 이상 저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이별을 선고했고 그 이후로 제 전화도 받지 않았고 회사도 나오지 않았어요. 참고 참다 저를 놓은 거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며칠간은 방황을 했죠. 하지만 감정에만 젖어 있기엔 일이 미친 듯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일만 하던 원래의 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느 날처럼 회사로 출근했고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한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영부영 40이 넘어선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쯤이 되자 어머니께서도 제게 더 이상 장가가란 말을 하지 않았고 저도 조금은 포기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나이쯤 되니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공허해지고 우울해지더군요. 회사 상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저 역시 낚시라도 다니며 여유를 즐겨도 되는 시기인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허했고 그래서 흰 벽만 보며 술을 마셔댔죠. 어머니께서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영아, 어디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게, 이젠 시험 좀 하라니까. 무슨 일에 왼수 맺힌 사람처럼 그리도 키를 쓰고 해. 그러다 몸 상하겠어. 저는 별일 아니라고 어머니에게 말했지만 사실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울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왜 이러는지 알게 된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제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뒤바꿔줄 시점이었지요. 일의 시작은 얼마 전 동생 미영이가 제게 결혼할 거라 말하면서부터였어요. 비혼주의자이고 저처럼 독립적인 성향이 강했던 동생이어서 내심 걱정이 앞섰지만 늦은 나이에 시집을 간다니 전 너무 좋아.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캐물었지요.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만난 거야? 나이는? 집안은 어때? 아우, 숨 좀 쉬고 말해. 그냥 건너 알게 된 사람이고 집안도 괜찮아. 자영업해. 이것 때문에 전화한 거야? 그럼 당연하지. 그럼 뭐 때문에 전화했겠어? 너 그 남자 오빠한테 데려와. 남자는 남자가 알아볼 수 있어. 날짜 잡아. 오빠가 한번 보게. 됐네요.
나이 많은 여동생 시집 가는데 무슨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이고 날 잘 챙겨주는 사람이야. 걱정 마. 오빠, 미안한데 나 진료 있어서 끊는다. 나중에 또 통화해? 참 그랬습니다. 전 당연히 오빠로서 여동생의 예비 남편을 만나보고 꿀도 좀 먹여보며 사람을 파악하려 했는데 어쩐지 동생은 미리부터 만남을 차단하더군요. 어머니 대신 제가 거의 똥기저귀까지 갈아주며 키운 동생인데 절이 나오니 좀 섭섭했습니다. 특히나 동생 미영인 어렸을 때부터 공부밖에 몰라 만나온 남자도 몇 안 되었고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도 당할 만큼 의외로 둔한 구석도 있었죠. 한마디로 공부 머리는 있었지만 사람 보는 눈은 없었던지라 전 상견례 전에 남편 될 사람을 봐야겠다고 벅벅 우겼어요. 그러나 동생은 어느 순간부터 제 전화도 문자도 모두 피하더니 갑자기 상견례를 앞둔 일주일 전날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누굴 데려와도 오빠는 이해해 줄 수 있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전과라도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미영이는 마지막 말을 잊지 않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고 결국 전 상견례 날이 되어서야 도대체 미영이가 그런 말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표독스러운 눈빛과 매서운 눈매는 세월이 흘러도 알겠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엔 저희 식구에게 그 모진 굴욕을 안겨주었던 주인집 아주머니가 있었고 동생의 예비 남편은 바로 그 집의 귀하디 귀한 작은 아들 석지였습니다. 순간 손이 부르르 떨리면서 무언가가 턱 걸린 듯 가슴이 꽉 막혀왔어요. 어머니와 저희 식구가 빗길에 쫓겨났을 당시 사시나무 떨리듯 추웠던 그날의 온도와 축축한 비냄새가 제 몸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어머니도 너무 놀라 멍한 얼굴로 이 상황을 보시고 있었어요. 전 그런 동생을 보다 예딴 굳은 얼굴로 주인집 아주머니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이런 분위기를 예상한 건지 어색하게 웃더니 입을 떼었어요. 앉으세요. 우영이 너도 오랜만이다. 이젠 길 가다 봐도 못 알아보겠구나. 사돈도 그렇고요. 일단 음식부터 좀 식기 전에 드셔보세요. 사돈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우리 생각해서 제일 괜찮은 곳으로다가 골라놓은 모양이에요. 우영이 너도 많이 먹어라. 하지만 어머니도 저도 충격으로 젓가락을 제대로 들 수 없었고 특히나 어머니는 식사 내내 손을 떠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 저는 결국 식사 중반이 되어서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죄송하지만 전 도저히 오빠로서 이 결혼 쉽게 허락할 수가 없네요. 아줌만 저희 식구들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잊으셨어요? 저 미영이를 당신이 있는 집에 시집 보내는 게 탐탁지 않네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 이 자리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나왔어요. 다들 알겠지만 내가 저희 옛날에 안 좋게 대한 일 말이에요. 내가 아랫사람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대한 행동들 정말 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돌이켜보니 내가 철이 없었고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라도 보상해주고 싶은데 참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있나 싶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 서로 사랑해서 100년 가양 맺는다고 하고 한 집안으로 엮이는 건데 이런 말 참 염치 없지만 저를 미워하되 아들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돈,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를 미워하고 원망하세요. 어린 너희들한테도 그리 모진 말들로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그렇게 주인집 아주머니는 거의 울고 또 울면서 저에게 싹싹 비셨어요. 저는 그런 주인집 아주머니의 행동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합세했습니다. 오빠, 어머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반성 많이 하고 계셔. 믿기지 않겠지만. 나라고 처음에 석재를 만나는 게 쉬웠겠어? 석재 얼굴 보기도 힘들었지만 어머님 사과가 진심인 거 알고 마음 푼 거야. 다들 나한테 화 많이 났겠지만 그래도 나를 봐서 한 번만 마음을 열어줘. 미영이의 말에 저도 어머니도 일단 그 자리에서 뭐라 말할 수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어머니를 일단 진정하라면서 그 아줌마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주려 했어요. 그런데 주인 아줌마가 갑자기 황당하게도 아저씨가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가고 난 후 힘들게 살아오신 과거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저씨가 불미스러운 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 누가 우리 아저씨 사업에 해방을 놓은 모양인지 뭔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경찰이 집에 쳐들어와서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내가 뭘 알겠니. 집안은 무너졌지. 빚쟁이들은 몰려오지. 어쩔 수 없이 석재랑 함께 저르가 찜질방을 전전하며 숨어 살아야 했단다.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어. 아줌마는 눈물을 계속 쏟아내었고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못 들을 것 같아 그냥 상견례 자리를 나와버렸어요. 하지만 그 주인집 아줌마는 그 이후에도 자주 저희 집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느닷없이 와선 집 청소를 해준다, 빨래를 해준다는 말들을 하며 저와 어머니를 곤란하게 만들었죠. 어머니께선 이러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지만 그 여자는 이래야 자기 마음이 편하다고 말하며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전 미영이로부터 그 여자에게 빚이 좀 있다는 얘기까지 들어서 괜히 꺼림직한 기분에 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은 달랐어요. 어머니께선 주인집 아주머니의 눈물 어린 노력을 보고 나서 아줌마를 방으로 들이셨습니다. 사돈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노력하시니 지난 날은 잊고 아이들 마음만 생각해서 결혼 허락하겠습니다. 대신 저희 미영이 많이 아껴주셔야 합니다. 그건 약속해 주세요. 예, 암요. 당연하죠. 그러겠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 우영아. 전 솔직히 지금도 미영이를 시집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하신 결정이니 따르는 거예요. 그래, 그럴게. 정말 고맙다. 주인집 아줌마는 제 손까지 덥석 잡으며 고맙다고 연신 말했고 저도 미영이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마음을 풀고 있었지요. 그런데 결혼식을 앞둔 일주일 전날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미영이가 갑자기 일이 생겨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한다 했기에 미영이를 제외한 저희끼리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주인 아줌마가 누구랑 문자를 하는지 저희와 대화하는 중간중간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때 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 수신음이 울렸고 어머니께선 주인 아주머니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문자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확인한 어머니의 안색이 갑자기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밥도 못 드시고 그저 핸드폰을 든 손을 계속 떨고만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 모습이 너무도 이상해 어머니의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고 그 순간 저도 그만 충격을 받아 국그릇까지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문자는 바로 주인 아줌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 종놈의 집안하고 상견례를 하러 왔다니까. 몰라, 일단 다들 속아 넘어가긴 하더라고. 형님도는 기다려보라니까. 지금이야 내가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이 형이 그 기집애 며느리 삼아야 되지만은 일단 미영이 돈으로 빚을 좀 갚고 나면은 옥막골로 못 살게 굴어서 이혼시킬 거라고. 주인 아줌마는 어머니에게 잘못 문자를 보낸 것도 모르는지 즐거워하며 계속 문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 붉어진 얼굴로 그 문자를 보고 있는데 그때 그 여자가 저희한테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아유, 음식이 참 맛있네. 사돈, 한번 들어보세요. 우영아, 얼른 먹어봐라. 아니, 근데 사돈 얼굴에 뭐라도 하셨어요? 오늘따라 참 젊어 보이시네. 이문옷도 너무 고급져 보이고, 우리 미영이가 사돈을 닮아 이렇게 인물이 출중한가 봐요. 정말 인간이야의 뻔뻔한 그 모습에 전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어 그 여자 얼굴에 어머니의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잔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이거는 사돈, 우영아. 하지만 저나 어머니나 모두 그 여자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지요. 전 소리나게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뻔뻔하시네요. 당신은 동생들과 어머니를 비 오는 거리에 내쫓을 때도 그렇게 뻔뻔하고 당당하셨죠? 그리고 늘 저희를 아랫사람 취급하며 업신여겼죠. 다신 그 얼굴 볼 일 없었으면 합니다. 가요, 어머니. 그 여잔 큰 소리로 절 불렀지만 전 마침 들어오는 미영이까지 붙잡아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오빠. 갑자기 끌고 나오면 어떡해. 엄마는? 너희 시어머니, 아니 그 여자가 뭐라는지 아니? 뭐라 했는데? 저는 문자 내역 그대로 미영이에게 보여주었고 미영이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날 가슴에 응어리 하나를 지니고 헤어졌어요. 하지만 인연이 즐긴 건지 독한 건지 대체 전생에 뭔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아줌마의 인연은 여기서 끊기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갑자기 집안에 고성이 울려 퍼지면서 붙어였어요. 뭐 얼마나 대단한 딸을 두었다고 니들이 내 아들을 까? 당장 안 나와. 저의 집 일을 도와주시는 아줌마가 그 여자가 제 어머니의 지인이라고 하는 말을 믿고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었고 그 여자는 그렇게 들어온 남의 집에서 골프채까지 들고 휘두르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죠.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전 그 여자가 내던지는 물건에 어머니가 다칠까봐 일단 방 안으로 들어가 계시라고 하고 정철세에 신고부터 하시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더 흥분을 해서 죽고 싶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감나가 보이는 물건들만 골라 이곳저곳 부수기 시작했어요. 저는 경찰에 오면 늦겠다 싶어 그 여자의 손을 일단 묶으러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석재놈이 열린 문 안으로 들어오더니 그 여자를 밀어뜨리곤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석재놈의 소리를 크게 내지르자 그 소리에 당황했는지 그 여자는 골프채를 떨구고 멍하니 자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요? 저흰 더 이상 부잣집도 아니고 예전처럼 잘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 사모 흉내 좀 그만 내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아버진 교도소 가셨고 우리 집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집안 됐고 어머니 더 이상 사모도 뭣도 아니세요. 어머니만 모르세요? 미영이한테 빚 갚아 달라 하려 했다고요?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제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런 걸 부탁하실 생각을 하세요? 석재야, 난 다 네 생각해서 그런 거야. 다 널 생각한 거라고. 제가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생각하신 거겠죠? 다시 잘 좀 살아보고 싶어서 엄한 사람 붙잡아 행패 부린 거겠죠? 저는 어머니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도 잃었고 이제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어요. 어머니는 미영이를 내쫓았을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오늘 제가 여기 온 거는 전 더 이상 어머니를 이제 어머니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러 온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제 어머니 아니시라고요? 그럴 자격 없으시다고요? 석재야, 잠깐만, 가지마, 석재야. 지인집 아줌마는 석태를 붙잡기 위해 급히 뒤를 따랐고 석태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무릎까지 꿇었건만 그 아들놈은 이미 자신의 엄마에게 진절머리가 났는지
아줌마의 성태마저 모재게 뿌리치고 떠났습니다. 지인 아줌마는 자식에게 버림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건지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며 오열을 하며 울기 시작했고 때마침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서에가 그 여자가 한 짓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는 제 값을 당연하게 치렀지요. 한때 제게 가장 상처를 주었던 사람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그리고 전 그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아줌마가 비참하고 비굴하게 살길 바라고 늘 바래왔지만 끝내 허영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식에게마저 버림받는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변해버린 제 인생의 방향이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는 저희 삼남매를 조용히 방으로 부르셔서 오늘 있었던 일과 과거에 겪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낸 건 그날 이후 처음이었기에 저희 삼남매 모두 진지하게 어머니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얘들아, 그간 참 고생 많았다. 가족 건사하느라 부족한 어미 챙기느라 어렸을 적에 젖도 제대로 못 물리고 키웠는데 너희가 이 애미에게 해준 건 그보다 곱절은 되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건가 싶다. 근데 얘들아, 나도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자. 우리 20년 전 그 일은 이제 잊고 살자. 우리한테 상처가 되긴 했지만 그 상처로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살았고 여태껏 싸움 한 번 없이 서로를 보듬어주고 살지 않았니? 엄마는 그 상처를 품고 살기에는 너희들 인생이 너무 소중하구나. 또 저런 나쁜 사람은 저 사람대로 벌을 받고 있으니 이젠 정말 그래도 되지 않겠나 싶어. 우영이 너도 그렇고 미영이도 막내도 나도 우리 이제 이 일은 마음속에서 흘리자꾸나. 어머니 입에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과거는 과거이고 못된 사람이 낸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엔 인생이 짧다는 말을 이제는 실감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건지 어머니의 말에 깊은 위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영원히 묻히진 않겠지만 흘릴 수 있는 기억이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속에서 정말 커다란 상처 하나가 옅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뿐 아니라 동생들도 모두 그리 느끼는 건지 우리는 20년 전 제대로 쏟지 못한 눈물을 흘려보냈지요. 그리고 그 후 미영이는 공부를 한다고 외국에 갔고 막내는 시집을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삼남매 중 가장 변화가 생긴 사람은 아마도 저일 듯 싶어요. 전 잘 운영하던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2년간 이곳저곳 발닿는 대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계획 없이 움직여 본 적이 없었지만 그저 이번만큼은 자유롭게 제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과거라는 무게를 버리고 그저 방랑자처럼 세계 일주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쯤 지연이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오빠, 어떻게 지내? 지연이는 간간히 연락을 하고 있던 저희 회사 동료에게 제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에 좀 놀랐다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며 잠깐 차 한잔 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좋아. 그럼 회사 앞에 있는 카페에서 보자. 지연이는 다행히 흔쾌히 허락해줬고 전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와 지연이를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지연이가 짧게 자른 머리를 하고 걸어오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많이 변해 있는 지연이를 보니 새삼 시간이 흘렀다는 게 실감나더라고요. 오빠, 잘 지냈어? 지연이는 저를 만나 먼저 반갑게 인사를 했고 저희는 커피가 나올 때까지 서로 근간의 근황을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저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여행을 하고 다녔는데
여행 중 좋았던 장소나 겪었던 이야기들을 말해주었지요. 그러자 지연이는 제가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에 반응해주면서 특히 제가 오지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곤 제가 그런 곳에 갈지 몰랐다며 놀라워했고 제 표정도 인상도 예전에 비해 많이 부드러워지고 바뀐 것 같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반면 제게 지연이는 그대로였습니다. 예전처럼 쾌활하고 밝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깊었지요. 저는 조심스레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 지연이를 보기로 한 이유이기도 했지요. 실은 오늘 너한테 꼭 해야 할 말도 있고 해서 보자고 했어. 꼭 할 말? 응, 그때 말이야. 우리 사귀었을 때. 제가 그때의 기억을 꺼내자 지연이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어요. 저 역시 지연이처럼 조심스러웠지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사귀는 동안 너한테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랑 다시 잘해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부담 주고 싶은 것도 아니야. 다만 그 당시에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했으면서도 결혼하자던 네 마음 모른 척했던 거 내가 많이 비겁했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 당시 내가 되게 이기적이었고 내 생각밖에 못했다는 거. 그래서 어색하더라도 이렇게 만나서 이 얘긴 진심으로 꼭 하고 싶었어. 그러자 지연이는 제 말에 침묵을 지키더니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오빠. 나 오빠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잖아. 난 그냥 오빠가 안쓰러웠어.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그저 일밖에 모르는 채로 사는 오빠.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오빠가 나랑 함께 있을 때만큼은 웃길 바랬고 행복하게 바랬어. 근데 막상 나도 욕심이 나더라고. 오빠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오빠가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섭섭해졌어. 아마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 그땐 내가 감정적이어서 나도 오빠한테 못담을 많이 하고 상처도 줬지만 그 이후 마음이 가라앉고 난 이후엔 오빠한테 한 말들 많이 후회했어. 그리고 지금은 전부 오빠를 이해하고 그러니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오히려 오빠가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다 편하고 좋아. 전 지연이의 이름을 부르며 잠시 울컥하는 가슴을 눌러야 했습니다. 지연이의 말이 맞았어요. 전 그 당시 일이 제가 되고 제가 일이 될 만큼 그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당시 사랑했던 사람이 저보다 더 절 잘 알고 이해해주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전 그렇게 지연이와 그날 많은 얘기를 하고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헤어졌고 그 후엔 마음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은 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저는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일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낚시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모임도 가며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틈틈이 여행도 다니며 인생의 행복을 만끽했고요. 그러다 3년 전 친구와 함께 필리핀 지역 곳곳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마닐라 지역에서 예쁘고 독특한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1층은 카페이고 2층은 하숙집인 공간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한국인 사장이었습니다. 그 사장분은 아주 어여쁘신 분이었는데 심지어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저희에게 특별히 할인을 해주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며칠 머물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무는 내내 이대로 여길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기 전날 일부러 그 지역의 카페에 다시 들렸습니다. 다행히 여 사장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수줍게 고백을 하셨고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인생 참 모를 일이죠. 생각 없이 떠난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이라니. 하지만 그 여자는 제가 깨달았던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전 지금 생에 가장 안정감 있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죠. 우리 시대가 다 그렇지만 오늘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 저처럼 힘들고 가난한 어린 시절 보냈던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 몇몇은 저처럼 상처 없이 그 시절을 지나오긴 힘들었을 겁니다. 저 역시 가난이 진 상처에 허덕거리며 일에 치여 살았고 제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렸어요. 하지만 저처럼 그 시절 상처로 허덕이지 마시고 그 누구보다 스스로를 돌보며 편안함 속에 머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이 평안함과 빛으로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